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요즘 부산 시내 거리 곳곳에서 마주치게 되는 정비사업 관련 플래카드 가운데 있어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사전타당성, 줄여서 사타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련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에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 사타 검토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를 정리하게 될 때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가볍게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리했던 바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있는 이 내용은 말입니다. 2019년 12월에 발간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책자의 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이 되죠. 10년 단위로 수립이 됩니다. 2019년에 2030의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니까 10년 후인 2029년에는 2040 줄여 말씀드릴게요.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책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책자의 74쪽에 우리들이 원하는 사전타당성 검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74쪽에는 말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사전 타당성 검토가 관련되어 있는 세 번째 기본 방향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새로운 기본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비기본계획의 문제점은 말입니다. 불합리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불합리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부정형 구역이 나타나고요. 부정형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더 쉽게 말씀드리면 형태가 지 마음대로 되어 있는 그런 구역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비효율적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합리적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갈래로 나누어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갈래에서는 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부정형 구역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거정비 지수 등 기준을 조정을 하고 구역계 설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입 단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 갈래로는
구역 지정 절차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2030 정비 기본 계획에서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사전입니다. 즉 정비계획 수립 전에 검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검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말입니다. 예, 과거에는 행정청이 주민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만 적을게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불합리한 것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전에 이보다 앞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도 하고 정비계획 수립도 하겠다는 겁니다. 정비계획 수립 전에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을 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전 타당성 줄여 사타라고 불리는 것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 본격적으로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정비사업의 유형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비사업 유형은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책자 111페이지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기초하여 다음 내용들이 이어져 있으니까 이 내용 핵심 사항만큼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책자에는 이 내용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제가 옆에다가 보충 자료를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이 도표 핵심 내용 간단하게 확인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규율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요. 2003년 7월 1일 시행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 정비사업의 종류가 규정이 되고요. 그리고 크게 세 차례로 나누어 변천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정비사업의 종류 변천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첫 번째 과정은요. 2003년 7월 1일부터 2012년 8월 1일까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정비사업이 4가지 종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4가지 종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4가지 정비사업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단계에 들어와서 2012년 8월 2일부터 2018년 2월 8일까지입니다. 2가지 사업이 추가되어서 6가지 정비사업이 규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된 2가지가 바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드디어 나타났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던 것이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 들어와서 이는 2018년 2월 9일부터 2018년 2월 9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세 가지로 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란 재개발 사업에 바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편입됨으로 말미암아서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한 종류가 아니라 두 가지 형으로 구성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말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려보자면요. 재개발 사업 가운데 있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요. 도시지역 여기다 적어볼게요. 네 가지 지역으로 나누어지죠. 주상공록으로 말입니다. 주상공록으로 말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가운데 있어서 개발을 억제해야 되는 것이 녹지지역이니까 녹지지역을 제외시키면 세 가지 지역이 남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어 주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이 바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업과 공업지역이 남게 됩니다. 바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이러한 상업 및 공업 지역 등에서의 재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요. 용적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겠죠. 용적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적률이 주택정비형보다 월등히 더 높겠죠. 건물의 층수가 대단히 높이 올라가겠죠. 60층 이상도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은요. 도시정비형에 비해서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30층의 전후로 주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재건축 사업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바로 주거환경 관리가 포함됨으로써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을 공동주택 건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비고 부분에 있는 것은 이러한 세 가지 정비 사업으로 재편성되기 이전의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내용의 전부는 다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파악하였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규율되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율되도록 되어버렸습니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말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네 가지가 바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율되는 사업입니다. 예, 이것도 공식약칭이 있죠. 소규모 주택정비법이라는 거예요. 소규모 주택정비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로주택 정비라는 것은 소규모라는데, 예, 그 면적의 제한이 있었죠. 예,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전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예, 바로 이러한 사업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상태에서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예, 반복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도입 부분에서 화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예, 제대로 정리하려면 필연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의 세부 절차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핵심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검토 단계고요. 그 아래는 검토 결과 통보입니다. 자, 1단계의 경우에 있어서 핵심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구군에, 예,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신청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예, 구역 지정을 하고 예,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것에서부터 탈피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단계의 경우에서는 이처럼 신청을 받은 자치구군이 검토하는 단계일 것입니다. 3단계는 바로 이러한 구역 지정권자가 부산 같으면 부산시, 즉 부산광역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간략하게 정리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윤곽 파악은 되었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는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 단계인데요. 신청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동의 시에 사전 타당성 검토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정비구역 지정 요건 사전 점검 후에 제출 도서를 첨부하여서 신청을 하면 될 텐데요. 그 제출 도서 목록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청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구군에 하는 행위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자치구군에서 검토를 하게 될 텐데요. 자치구군에서는 대상 여부 판단 및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 설정 기준 및 정비구역 지정 요건 부합 시에는 부산시에 검토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잠시 후 자세하게 정리할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3단계에서 부산시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2단계 과정 다음에 나타나는 3단계에서 부산시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부산시에서는 종합 검토 및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부산시 평가위원회에서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부산시에서 자치구군으로요. 그리고 자치구군은 다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자치구군의 결과 통보하는 날짜가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된다라는 것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내용도 자세하게 곧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드디어 검토 결과가 통보가 됩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가 자치구군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말입니다. 자, 만약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기준 미달이 되었다면요. 일반 주거지 관리 또는 기준 충족 시 재요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래에 적혀있는 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이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요.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에 의해서 됐죠. 진행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고요. 다 적을까요?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세 가지 모두 다 사전 타당성 검토가 적용될 텐데요. 재건축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절차가. 그럼 우리들이 따로 정리해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바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 이러한 재개발 사업은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요. 그리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서 말입니다. 이 둘 가운데 있어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빼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빼고 사탁 검토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중에서 도시정비형은 가볍게 정리를 하고 주택정비형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겠죠? 자, 화면 정리하고 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절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역 설정 기준에 부합해야만 사전 타당성 검토가 진행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 타당성 검토는요, 마음대로 주묵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정비 지수에 기초하여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70점
기준 점수를 정해두고요. 그 미만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정비계획 수립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요. 일반 주거지 관리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70점 이상이 될 때에야 비로소 자치구군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약속드렸던 주거정비지수에 관하여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지수 평가의 프로세서 간략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주거정비 지수에 기초하여서 3단계로 판단이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요.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대상 여부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는 기본 항목입니다. 즉 구역 지정의 기본 항목을 충족시키느냐에 따라서 대상 여부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요. 기본 항목이 아니라 이런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잠시 후 이런 내용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말입니다. 2단계에서는 기본 항목이 아니라 조건 항목에 기초하여서 정량적 평가, 즉 점수를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 및 순위 결정이 2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요. 종합적이고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상위 계획이라든지 지역 여건까지도 고려해야만 하겠죠. 이러한 주거정비 지수에 기초한 평가를 거친 다음에 YES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정비구역 지정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만약 NO라고 판정이 내려진다면 일반 주거지 관리로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그때 기준 점수는 70점이라는 것까지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기본 항목, 조건 항목, 주거정비 지수 등과 같은 내용들에 재정리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주거정비 지수가 여기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주거정비 지수는요. 기본 항목과 조건 항목으로 구성된다는 것까지 바로 재점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되고 있죠. 자, 그럼 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주거정비 지수입니다. 기본 항목과 조건 항목으로 구성되는데요. 기본 항목은 필수 만족 항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이는 법적 기본 계획상 선정 기준입니다. 이걸 만족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기본 항목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구역 면적이 있습니다. 아까 약속했던 그 내용입니다. 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만약 1만 제곱미터 미만이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정비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옮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옮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바로바로 파악이 되고 있죠? 그럼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노후도도 기본 항목에 포함되는데요. 전체 동수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에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호수 밀도가 있는데요. 헥타르당 호수 밀도가 50% 이상이어야 되겠고요. 구역의 정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요. 헥타르당 45호 이상도 적용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어때요? 이런 자료 활용하는 방법은 아시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본 항목 정리 마무리 짓고요. 이제 조건 항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항목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기본 점수와 추가 점수로 구성이 됩니다. 예, 기본 점수를 구성하는 항목은 5가지가 있습니다. 예, 주민동의, 노후도, 과소필지, 도로, 예, 호수 밀도, 예, 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추가 점수를 구성하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잠시 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점수를 구성하는 거 5개, 그 다음 추가 점수를 구성하는 거 3개, 그리고 기본 점수가 아니라 기본 항목을 구성하는 거 3개 있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점수 구성 항목 5개 가운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민 동의와 노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민 동의는 50점이 배정되어 있고요. 노후도는 3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만 합친다 하더라도 80점입니다. 그럼 기준 점수가 70점이니까 결국은 기준 점수 충족을 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민 동의와 노후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바로바로 파악이 되고 있죠? 그럼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 동의입니다. 당연히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중 정비사업에 대한 동의 비율일 텐데요. 분모에는 토지 등 소유자 총수가 자리할 것이고요. 분자에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자 수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항목 최소 기준은요.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충족 후에 비로소 점수가 부여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서는 점수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 점수에 부여되는 것도 구간별로 부여가 될 텐데요. 그것도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도는 동수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정비구역 내 건축물이 노후 상태로 건축물 동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분모에는 총 건축물 동수가, 분자에는 노후 건축물 동수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 항목 최소 기준은 노후도 3분의 2이었고요. 충족 후에 비로소 점수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 다음 사유지의 경우 과소필지도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예, 여러분들 각자 확인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자택일 하게 됩니다. 도로 연장률과 도로 접도율 둘 중에서 하나 택해서 판정을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유지의 과소필지와 도로는 각각 5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수 밀도는 바로 1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뭐 추가적인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확인만 하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추가 점수가 있습니다. 예, 구역 면적의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신축 건물률의 관점에서, 그리고 표고 높이죠. 표고의 관점에서 추가 점수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죠. 자, 그리고 기준은 70점이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래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지수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주택 수요 조절과 정책에 따라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5점 이상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판단 가능하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세부 항목별 배점 기준 및 운용 기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요, 주거정비지수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다만 이 또한 방금 전에 그 도표의 최고 아래쪽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이용하여서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주택 수요 조절과 정책에 따라서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5점 이상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판단 가능하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 배점 기준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기본 점수를 구성하는 항목 5가지 방금 전에 보았던 순서대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배점이 주어지는 구간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죠. 그리고 추가 점수를 구성한 항목 3가지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간별 배점도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여서요, 항목별 점수 합계를 하여서 70점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통과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역 지정도 되고,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쯤 해둡시다. 70점 이상이 될 때 말입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에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에 관련된 사전 타당성 검토의 정리를 해왔습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다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가도록 할게요. 종전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서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이 되었으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시행하면서 도시환경정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기준을 제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택정비가 아니라 도시정비입니다. 신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시에는요, 건축물 현황과 주민 동의가 필수 항목입니다. 건축물 현황과 주민 동의가 필수 항목입니다. 어때요? 다르죠?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과정과 상이하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선택 항목인 대지 현황, 연면적 현황, 밀도 기타 사항 네 가지죠. 중 한 개 항목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하면은 이 내용 확인만 하면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도 좋겠고요.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책자 확인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쯤 해둘게요. 이쯤 해둘게요. 그리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 9월 14일, 2020년 9월 14일 고시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가 제시되어 있고요. 여기에 제2항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제2항 확인해 본 결과 아하,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었네요. 그래서 부산광역시장이 바로 이것을 정하여 고시를 하고 있군요.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도지사께서요,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다가 이처럼 고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시번호는 제2020-3495입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그럼 되었습니다. 자, 고시 제목을 보니까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1입니다. 그 산정 기준 1은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시에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적정성 판단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결과를 해당 자치구군에 통보한 날이 바로 산정 기준 1이 된다라고 고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보니까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 1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는요, 제목을 보세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대단히 중요한 권리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1입니다. 제1항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파란색으로 된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대가로 속에다가 그 내용을 정리해 옮겨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입니다. 그럼 2020년 9월 14일 이전의 경우만 하더라도요, 바로 권리 산정 기준 1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었습니다.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이걸 기준 1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 1호부터 4호까지는 제가 생략하였습니다. 바로 이 고시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이쯤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있어서요. 예,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예,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해두도록 하죠. 예, 화면 정리하도록 하고요. 예,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